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취임 후 불과 10여일 만인데요. 대통령실은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 취임 뒤 10여일 만에 첫 정상외교 일정에 오르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도착 첫날 우리와 함께 초청된 다른 나라들과 먼저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튿날에는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G7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두 차례 발언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하실 것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만남도 이날 다자회의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참석에 대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6달 가까이 멈췄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성사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실무 협상을 이끌 동력을 제공하는 등 당면한 외교 현안을 타결할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정상들과의 교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 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캐나다를 떠나 우리 시각으로 오는 18일 늦은 밤 귀국할 예정입니다. 취임 후 첫 국제외교 데뷔전을 치르는 이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을 앞두고 국가안보실 1, 2, 3차장과 AI 미래 기획수석을 임명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외교를 뒷받침할 국방과 외교통상 전문가들을 발탁한 겁니다. 보도에 한동호 기자입니다. 국가안보실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1차장에 김현종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이 임명됐습니다. 김현종 1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을 맡고 5 군단장을 지냈습니다.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외교 분야를 맡는 안보실 2차장엔 이뭉순 현 주 캐나다 대사가 발탁됐습니다. 대미 외교 경험이 풍부한 임 2차장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곧바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경제통상 분야를 담당하는 3차장엔 국내 최초 여성 주교황청 대사인 오현주 씨가 임명됐습니다. 오 3차장은 개발협력 업무에 밝고 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한 직업 외교관입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보실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상외교, 경제통상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엔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낙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로 공석이 된 민정수석 자리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 적임자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정부가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만간 2025년도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조 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또 4월까지 실적을 볼 때 지난해에 이어 세수 결손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경 편성 과정에서 세임 예산의 연간 목표치를 수정해야 할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정청래 의원은 조만간 있을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 중에서도 상법 개정안의 속도감 있는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로 가는 데 있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코스피 5천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반드시 필요한 좀 법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생 법안 중에서 이 상법을 갖다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요구와 관련해선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을 함께 이끌어 나갈 원내대표단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소통수석과 지원실장을 신설해 각각 박상혁, 윤종근 의원을 선임했고 민생 부대표 자리도 새로 만들어 김남근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당권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최근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4선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 뛰겠다며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정 의원은 당원 주권정당,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적 공천제도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전열을 가다듬는 대로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거대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만남을 정례화해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선 패배 뒤에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결집과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국민의힘은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합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내 사령탑 선출을 앞둔 휴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새 원내대표에게 특검 수사 협조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떳떳해야 남을 비판할 수 있다는 건데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반성과 쇄신을 거듭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8월 중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자는 제안도 내놨는데 어중간한 타협과 반쪽짜리 쇄신은 당의 소멸을 앞당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지금은 당내가 아닌 외부의 적과 맞설 때라며 단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누가 더 잘했고 옳았는지를 따지는 것은 뒷순위에 불과하고 공격의 화살을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겨누는 것이 우선이란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에 맞서서 우리 당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당 수습을 맡을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에 자연스레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각 후보는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김성원 의원은 부산, 경남에 이어 대구, 경북 등을 돌며 의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고 송원석 의원 역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당 쇄신안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부지런히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중도와 중립을 강조한 4선 이현승 의원도 막판 설득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친안과 구주류, 수도권과 영남 등 개파와 지역구도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줄 세우기에 염증을 느끼는 의원도 적잖아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누가 새 원내대표가 되든 간에 여당의 입법 속도전과 당내 개파 갈등까지 내후회완 전국을 풀어내긴 쉽지 않아 한동안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분쟁이 격화하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사흘째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죠. 이런 가운데 이란이 서로 공격을 멈추자고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범위를 넓힌 추가 공습까지 예고하면서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은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강도 높은 보복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간인 사상자가 크게 늘었고 물류 공업 중심지인 하이파 정유 공장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멈추면 이란도 보복을 중단하겠다며
양국의 충돌 이후 처음으로 상호 공격 중지를 제안했습니다. و این دفاع ما در پاسخ به تجاوز هست. لذا اگر تجاوز متوقف بشه طبیعی است که واکنش‌های ما هم متوقف میشه. 하지만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자 공습을 이어갔고 이란 정예군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국가적 복수의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핵과 에너지 시설에 이어 이란 국방부 건물을 비롯해 수도 테헤란에서 8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ההגעה לטהרן היא בעלת משמעות אסטרטגית ומבצעית רחבה. חיל האוויר ואגף המודיעין נערכו לכך שנים. 또 이란 전역의 군사 무기 제조 공장 근처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에게 안전을 위해 즉시 대피하라며 추가 공습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의심하는 이란을 겨냥해 미국에 일절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며 두 나라 사이 피비린내 나는 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중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언론에선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작전이 몇 주간 이어질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당국자 얘기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서로 공격을 중지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지만 이스라엘은 응답하지 않고 있어서 무력 충돌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런 이란의 공습으로 이스라엘 한국 교민들이 인접한 요르단으로 대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이스라엘 한인회는 육로를 통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요르단 암만으로 피난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스라엘 한인회는 신청자를 모아 빌린 버스로 출국한 뒤 일주일에서 열흘 뒤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올 계획입니다. 미국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G7 정상회의에서 동맹국 정상들과 이 문제에 더해서 관세까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위기에 개입 의사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이 중재와 관련해 자신에게 전화를 했고 오랜 시간 논의를 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대해 트럼프는 양측의 협상을 촉구하면서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선 중재를 위해 많은 통화와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이 많은 일을 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미국에 알려왔지만 트럼프가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G7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겠고요. 다른 의제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첫 다자 외교 무대인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맹국 정상들과 중동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물론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한 목소리로 긴장 완화와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Nous continuons à appeler à la désescalade, à la reprise des discussions. J'ai pu hier m'entretenir avec le président d'Iran et j'ai appelé à ce que les discussions reprennent au plus vite. C'est aussi ce que j'ai plaidé dans mon échange avec le président Trump qui partage cette vision, donc on aura l'occasion de... 다만 마크롱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찾아서 그린란드의 주권과 영토 주권에 대한 프랑스와 유럽 연합의 연대와 의지의 뜻을 표명하면서 트럼프와 벌써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그린란드 편입 발언과 관련해서는 편입 위협과 관련해서는 이 동맹이 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등 G7 국가들은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 관세와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이 국가별 무역 협상 문제도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국가별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관세 시한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트럼프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이를 뒤집었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각국과 협상하지 않고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상호 관세율을 각국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임을 재확인했습니다. G7 회원국 중에 이미 무역 합의를 이룬 영국을 제외하면 미국의 협상 대상은 일본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나머지 5개 나라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한미 무역협상 난제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나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해 다녔지만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40대 A씨가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범행 나흘 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검거됐습니다. 지인의 창고 근처에서 붙잡혔는데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죽었습니까? 어떻게 숨어 계셨어요? 도주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A씨는 지난 10일 새벽 흉기를 준비해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하는 등 범행을 용의주도하게 준비했습니다. 또 세종시 일대로 도망친 뒤에는 차와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카드 대신 현금만 썼고 부친 묘소에 소주병을 둔 뒤 근처 저수지엔 메모를 남겨 투신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연락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고 잠복 수사 끝에 검거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보강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앞서 한 달쯤 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번엔 날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그쳤습니다. 남서쪽에서 또다시 새로운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현재 비 상황 짚어주시죠. 네,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강원 정선과 경북 문경 등 동쪽 일부 지역은 아직 비구름이 남아있어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는 새벽 한때 잠시 비가 잦아들었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다시 유입되면서 오전까지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남해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남해와 동해 일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제주 산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일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네, 우선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늘 오후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비가 잠시 그친 내륙 지역도 낮 동안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비는 제주도에 최대 70mm, 남해안에 10에서 40mm,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에 5에서 30mm가량 더 내릴 전망입니다. 이후 주 중반까지는 비 소식 없이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이번 주 후반쯤 정체전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내륙에도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잦아들었지만은 밤사이에는 비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이 비로 전국적으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피해 신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저희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 주안동에 있는 한 주상복합단지 건물 외벽에서 폭포수처럼 빗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보 주민은 폭우로 건물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 안전조치를 마치고 시에 시설 관리를 인계했습니다. 어젯밤 많은 비가 온 제주에서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1시 20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선 비바람에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도로 통제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밤 10시 10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선 맨홀에서 빗물이 역류해 관계당국이 안전조치를 나서기도 했습니다. 폭우가 이어지면서 교통사고 신고도 많았다고요? 네, 오늘 새벽 2시쯤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청주 강선아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한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빗길 미끄럼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빗길 단독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나들목 부근에서 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구조물에 부딪혔고요. 오늘 새벽 1시 10분쯤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광교터널 인근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뒤 첫 해외 방문인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일정은 민주한국이 계엄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번째 무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갖고요. 17일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서 발언할 계획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를 비롯해서 과거사 문제 같은 여러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이죠.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자회의 일정이 워낙 빠듯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만남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대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님 취임 후에 10여일 만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을 통해서 조기에 신뢰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역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등을 감안해 하루빨리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하는 만큼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日韓首脳会談というものはなるべく早急に行う方が良いし、それはシャトル外交の重要性というのは韓国がどのような政権であっても変わることはない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2주도 안 돼 주요국 정상과 만나는 기회지만 호락호락한 데뷔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외교 무대에 서지 못한 6개월 사이 산적한 외교 현안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 외교를 강조했지만 북핵 위협과 북러 밀착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공조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관세 폭탄은 물론 한미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에다 미중 갈등 속에서 확실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묘수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남북관계 개선까지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용외교의 밑그림을 꺼내놓을지 이번 순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번엔 정치권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출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 삼청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5개년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업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국정위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합류했습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는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2달 동안 운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오전 10시부터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후 오전 11시 국회의장실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대구 경북 3선 송원석 의원, 부산 경남의 4선 이현승 의원,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이 출사표를 냈고요. 후보자별로 정견 발표 그리고 합동 토론회를 거친 뒤에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가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투표에 앞선 토론에서는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놓고 후보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사적 채무 문제와 중국 칭화대 석사 의혹 등을 두고 자신에게 제기된 이슈들은 간단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SNS에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고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세비와 기타 소득은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또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고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은 다 정식으로 다녔다며 모든 증빙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입법 활동을 아들이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고 자신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재차 반론을 폈습니다. 3대 특검이 임명됐죠. 그 이후로 휴일도 없이 인선과 사무공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추천을 요청했고 공수처장과도 면담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특검은 파견검사 60명을 포함해 최대 260여 명으로 꾸려집니다. 메머드급 수사팀을 이끌게 될 내란특검의 특검보는 김건희, 최상병 특검보다 2명 많은 6명을 둘 수 있습니다. 특검이 8명의 후보자를 올리고 대통령은 6명을 임명하는 구조인데 조은석 특검이 이 가운데 일부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협은 후보군을 선발해 인사검증을 거쳐 오는 17일까지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조 특검은 오동훈 공수처장도 만나 인력 파견과 청사 등 시설 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역시 휴일을 반납하고 직접 사무 공간을 물색했습니다. 민 특검은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를 면담한 걸로 알려졌는데 인선과 관련한 YTN 취재진 질문에 아직 준비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기까지 배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도 공식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이른바 3대 특검의 사무실과 인선의 대체적인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3대 특검이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7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 임명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난 3차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로 공개 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다만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7차 공판에서는 계엄 당시 김철진 국방부 장관 보좌관과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 검열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도 임박했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고 비교적 늦게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다음 달 초면 만기 석방됩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고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검찰과 법원은 석방 대신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 만기 석방되면 일상 행동에 제약이 없지만 보석으로 석방하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준수 사항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속영장이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한 만큼 향후 특검에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인사청탁 불만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대상이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특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전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지난 2022년 3월 이후 정 전 행정관 연락처로 3차례에 걸쳐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정 전 행정관에게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거나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걸 보고 권력에 무서움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전 행정관은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일하면서 김 여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인물로 김 여사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정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포렌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조만간 정 전 행정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하면서 경찰도 접경 지역을 순찰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납북자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라고 반발하며 언제든 전단을 다시 날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하자 경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기습적인 살포에 대비해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 지역을 주요 거점 30여 곳을 중심으로 24시간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동대 3개 부대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등 경력 250여 명을 배치했고 전단 살포를 예고한 납북자 단체에는 집회를 제한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임진각 등의 대북 전단과 헬륨가스, 풍선 등 반입을 금지한다며 전단을 날릴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시도해왔던 납북자 가족 모임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피해 가족들에게 집회 중단만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사 확인하자는 건데 그거를 범죄자 취급해서 그 난리를 피고 바람만 맞으면 이제 풍선 띄우는 거죠. 그러면서 집회를 신고한 다음 달 10일까지 풍향을 보고 남서풍이 부는 대로 북한으로 전단을 다시 날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등에서 발견된 전단은 다른 단체 소행이라고 해명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살포 주체와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이 예고한 대로 조만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이를 경찰이 막아설 경우 양측 충돌도 우려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양간면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재생 공장에서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경기도 김포 양촌읍에 있는 3층짜리 화장품 공장 2층에서 불이 나 직원 8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전북 군산시 밀용동에서 군산대 교차로 방향을 달리던 45인승 관광버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버스 승객 5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낮 11시쯤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의 도로변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SUV에 치여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잡힌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가 점차 잦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다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7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은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부분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서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3도, 대전 21.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광주도 28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더위 속에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낮에도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습 범위를 이란 전역으로 확대했고 이란도 여기에 반격하면서 양측에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요일 오후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테헤란에서는 정오와 오후 3시 30분쯤, 이란 제2의 도시인 마슈아드 도심에서는 오후 6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도 오후 4시에 공습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로 새벽과 밤에 공습을 주고받던 이스라엘과 이란은 한낮에도 미사일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핵시설과 군기지를 주요 목표로 삼았던 이스라엘은 에너지 기반 시설까지 공습 범위를 확대했고 이란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군 관련 시설과 정유 시설 등을 향해 주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양보 없는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격으로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ould certainly be the result because the Iran regime is very weak. I think it's basically left with two things. It's plans to have atomic bombs and ballistic missiles. 이란 혁명 수비대가 국가적 복수를 막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한다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이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인명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인권단체의 집계를 인용해 사흘 동안 이란의 사상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보도했고 이스라엘 역시 민간인을 포함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대피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공세를 확대하고 있어서 양국의 갈등이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먼저 미사일 공격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 최고로 꼽히는 방공체계에 대한 자신감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보복 공격에 이스라엘 주요 도시도 큰 피해를 보면서 철벽으로 불리던 아이언돔이 허점을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어둠을 뚫고 이란에서 날아오는 불빛을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하늘에서 막아냅니다. 요격망을 피한 이란의 다른 미사일들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폭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방공체계가 허점을 노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거리 로켓을 막는 사거리 70km 미만의 아이언돔과 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담당하는 사거리 300km의 다윗의 돌팔매, 이스라엘판 사드로 불리는 사거리 2400km의 최상층 방어체계 에로우2와 3, 이렇게 3단계 방공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 공격 방어를 담당하는 레이저 무기 아이언빔도 2023년 배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이 미사일 수백 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쏘아 올리면서 이스라엘의 건물과 자동차도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와 실종자도 매일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다윗의 돌팔매, 에로우2와 3의 요격 성공률이 최고 99%라고 자랑해 왔는데 이번 이란의 공습에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군사기지를 목표로 삼았지만 이번엔 보복 공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방공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You can see even with David Sling, even with Iron Dome, the fact is they are launching hundreds of missiles at a time, which overwhelms the system. That raises the question of U.S. involvement here. 이스라엘은 자체 방공체계에다 미국의 요격 지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중동에 배치된 미군의 사드나 미 해군 함정이 직접 이란 미사일을 요격해주는 단계까지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경우 유가 급등으로 우리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대응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오일 쇼크급의 유가 상승으로 중동 지역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석유공사의 2023년 자료를 보면 한국의 대륙별 원유 수입 비중 가운데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71.9%이고 중동산 원유와 LNG 대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유가가 10% 이상 올라갈 때 기업 비용은 제조업 평균 0.67%, 전 산업 평균 0.38%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 부담이 만만치 않은 요즘입니다. 밖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 이런 외식 물가 오른 게 많이 체감이 될 텐데요. 외식 물가가 5년 사이에 2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밥이나 햄버거와 같은 점심 메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양식당. 1년 전 햄버거와 같은 주요 메뉴 가격을 30%가량 올렸습니다. 고기와 채소 등 재료값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다 보니 손님이 줄어들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상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단골 손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주기가 좀 길어지는 편이죠. 일주일에 2번 오셨던 분이 2주에 2번 온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고공행진하는 물가 속에서도 외식 물가의 오름폭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외식 물가는 2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16% 상승한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와 비교하면 상승세가 1.5배 수준인 겁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점심으로 많이 찾는 메뉴들의 인상폭이 컸습니다. 5년 사이 김밥의 평균 가격은 38%, 햄버거는 37%로 40% 가까이 올랐고 떡볶이와 자장면, 도시락과 라면도 30% 넘게 뛰었습니다. 찌개류는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가 높아진 구내식당 식사비도 2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점심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이 직장인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구내식당 이용하려고 하고
뭐 특별한 경우에만 나가서 약속 잡아서 먹기도 하는데 외식 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김밥 같은 거는 한 1,000원, 2,000원? 이 정도면 사 먹었는데 요즘에는 5,000원, 6,00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은 크게 오른 식자재 가격과 인건비. 여기에 기후 변화와 환율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며 외식 물가를 잡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고환율로 인해서 일부 수입하는 식재료의 가격이 올라가 있고 또 기후 변화로 이 농수축산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외식 가격에 반영이 돼서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외식비 특성상 점심값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한 소비자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 뒤에 7거래일 동안 거침없이 상승하다가 지난 금요일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우리 증시에 제동이 걸렸죠.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출렁했는데요. 오늘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YTN과 함께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강남을 중심으로 시작된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붙으면서 집값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긴급 소집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각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출 조이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SNS를 이용한 불법 채권 출신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카카오와 함께 불법 사금융자의 카카오톡 이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자가 욕설이나 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오늘부터 10월까지 부산에서 국제수로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인증 해도 제작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캘린더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이홉 월드투어 마지막 콘서트에 BTS 멤버들이 모두 참석해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난주에 전역한 정국도 무대에 깜짝 등장했는데요. 리허설 과정에서 불거진 모자 문구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시작한 BTS 제이홉 월드투어 피날레 공연에 화려한 막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 파이널 공연을 이렇게 의미 있는 날 6월 13일에 하게 되어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공연 첫날 저녁 3일 차인 정국이 깜짝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BTS 멤버들이 한 무대에 선 건 2022년 10월 부산 콘서트 뒤 2년 8개월 만입니다. 우리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정국이에게 소리 질러! 1년 6개월. 와. 그렇죠. 되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일찌감치 전역해 오는 28일 콘서트를 준비 중인 진도 등장해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저도 저기서 보고 있었는데 우리 제이홉 군이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니요, 형만 하겠어요. 너무 멋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대에 서지 않은 나머지 멤버들 모두 콘서트장을 찾아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오늘 공연에 또 멤버들이 와줬어요. 멤버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고. 이런 가운데 정국은 리허설 때 착용한 모자의 문구가 논란이 되자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을 패러디한 건데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문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자 제작업체도 정치적 의도가 없었지만 불편함을 느꼈을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간호사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그제 저녁 7시 10분쯤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10대와 20대 환자 남성 환자 2명이 간호사를 폭행한 뒤 도망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당일에 1명을 검거했고요. 다른 1명을 아직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이 2년 연속으로 2만 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지난해 2만 3,022명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공급, 제조하는 행위로 붙잡혔습니다. 역대 가장 많이 적발됐던 지난 2023년 2만 7,611명보다는 16.6% 줄었지만 2년 연속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은 전체 1,173.2kg으로 1년 전보다 17.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에 대응해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마약범죄조직범죄수사과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산하 71개 마약범죄 전담 수사팀에 내시경 카메라를 한 대씩 보급하기 위한 구매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끝에 렌즈가 달린 튜브형 카메라 장비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은밀한 장소에 마약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FA50과 K2 전차를 연이어서 도입한 폴란드는 이른바 K방산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팀 코리아가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상남도가 대표단을 꾸려 팀 코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박종혁 기자입니다. 발트해에 인접한 폴란드 포모르스키의 주정부가 있는 그단스크시. 경남 대표단이 팀 코리아의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이 3,600톤급 차기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잠수함 건조는 물론 유지, 정비, 보수, 즉 MRO 사업까지 모두 8조 원 규모입니다. 우리 정부는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등이 팀 코리아를 꾸려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모르스키의 주가 인접한 발트해는 폴란드로선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Jeżeli chodzi o nasze bezpieczeństwo na morzu, ono ma też znaczenie kluczowe, ponieważ my dziś instalujemy na Morzu Bałtyckim olbrzymiej powierzchni farmy wiatrowe. Oprócz tego budujemy elektrownię tuż przy samej granicy. 경남 대표단은 그단스크시에 있는 레몬토바 조선소도 찾았습니다. 레몬토바는 폴란드 해군 함정 건조는 물론 MRO 전문 업체입니다. 팀 코리아 입장에서 지방 정부와 현지 조선소와의 협력 체계 구축은 수주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남 대표단은 조선소 대표 등을 만나 우리 업체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또 지방 정부 차원의 보증은 물론 우리 방위사업청 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업체를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럽이나 세계각국 진출의 하나의 교두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남도지사로서 우리 경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방위산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전엔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도 뛰어들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으로 상호 안보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업체가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그룹이라는 시너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 세 가지 방산업체가 모여가지고 폴란드에 가장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오션은 오르카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잠수함 인도 전까지 KS-1급 잠수함 한 척을 폴란드에 임대하는 방안, 또 폴란드의 상설 MRO 센터 설립과 조선 부문 1억 달러 투자 등도 제안한 상황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오르카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자 두세 곳을 올해 연말까지 또 최종 사업자를 내년 상반기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의 적극 지원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경상남도가 준비한 이번 방문이 폴란드 정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6월 16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정세가 더 악화되고 있죠. 그 영향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도 다시 치솟는 중입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기준 순금 한돈 가격은 65만 5천 원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50%가 넘게 오른 건데요.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이어 중동발 무력 충돌 리스크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금값 고공행진에 소비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1g짜리 반지는 등장한 지 이미 오래됐고요. 콩알금이나 0.5g짜리 돌반지도 등장했습니다. 몸값이 비싸진 금 대신에 현금으로 선물을 대신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요. 귀금속 상인들은 오늘이 가장 쌀 때라고 하는데 금 매입을 두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뚜렷해지는 중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해서 핵심 인사 여러 명을 은밀히 암살했습니다. 그 뒤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력이 있었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작전으로 이란의 핵심 군고위 장성들이 자신의 집 침대에서 숨졌습니다. 모사드는 수년에 걸쳐 이란의 주요 인물들의 거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는 한편 참수작전이 계속될 거라면서 경고 메시지까지 날렸습니다. 모사드는 무인기를 이란 내에 밀반입시켜서 방공 미사일 포대를 무력화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핵시설을 타격할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럼 이번에 사망한 이란 최고위 인사들의 면면을 한번 볼까요? 군 참모총장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비롯해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란의 핵과학자 9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사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란을 놀이터 취급했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정권 교체까지 언급하면서 중동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달라. 그제 전국의 교사들이 한데 모여 외친 내용입니다. 종로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총 92개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에서 모인 만여 명이 교권 보호와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집회 이후에 1년 4개월 만입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이 공동으로 집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동아일보가 교총과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원들은 학생 교육 활동 중에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생활지도를 꼽았습니다. 몰래 녹음이나 신고를 당할까 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도 하소연합니다. 수업 방해 학생을 20분간 교실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했다가 아동학대라면서 수천 통의 메시지를 받거나 왜 아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주눅들게 시험을 보느냐는 등의 각종 민원도 흔하게 받는다고 하네요. 이러니 교사들 사이에선 학생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말고 간식이라도 주라는 웃지 못할 팁까지 공유가 됩니다. 행여라도 아이들이 다칠까 봐 체육 수업과 현장 체험 학습도 줄어드는 추세고요. 교권 침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만 학교 현장에선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반쪽짜리로 전락한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카트를 끌고 약 쇼핑할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경기 성남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2,500개 품목을 창고처럼 쌓아두고 판매를 하는데요. 약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내용 보겠습니다. 네, 얼핏 보면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같은 대형 마트처럼 보이는데요. 약국 맞습니다. 일반 의약품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이 창고처럼 쌓여 있죠.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은 아직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천천히 둘러보면서 가격을 비교해보고 쇼핑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나 연고는 일반 약국보다 저렴하다고 하네요. 네, 매장 안에는 고객 요청에 따라서 제품을 설명하고 추천해주는 약사와 직원도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의 등장을 두고 제약업계에선 해외에서 난 드럭스토어처럼 운영될 수 있을지 주목합니다. 반면 약사사회는 반대 목소리를 냅니다. 과도한 의약품 쇼핑을 조장하고 인근 상권을 빨아들일 거란 주장입니다. 보건복지부에는 해당 약국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접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 1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 갈수록 늘고 있죠. 하지만 정작 함께 여행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전남 순천 명소를 여행하는 특별한 열차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첫 국가정원인 순천만 정원도 처음으로 반려견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푹신한 잔디가 깔린 놀이터에 온 반려견들의 활기가 넘쳐납니다. 주인의 손과 반려견 발로 도장을 찍기도 하고 정원을 배경으로 소중한 추억도 남깁니다. 느린 걸음으로 한가로이 산책하며 초여름의 푸릇함을 온몸으로 즐깁니다. 자연이 많아서 강아지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국가정원 온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잘 꾸며져 있어서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도 있고 또 오고 싶어요. 반려견 전용 열차 순천 댕댕 트레인과 연계해 1박 2일 동안 전남 순천 지역 명소를 여행하는 관광 상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정원은 개장 이래 처음으로 반려견에게 개방됐습니다. 너무 좋은 게 우리가 공원 같은데 조금 유명한 데는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방해 주셔가지고 반려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순천시는 반려견 동반 여행 상품이 일자리를 비롯한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 반려인들과 반려견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 그리고 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같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행사들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 참가자와 시민 반응을 살펴 순천시를 좀 더 반려동물 친화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본격적인 출근길을 앞두고 내륙의 비는 점차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도 약한 비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를 뿌렸던 비구름은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내륙에는 산발적인 비구름만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에는 다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오전까지 최고 7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으로는 낮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2.3도, 부산은 2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28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더위 속에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서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